안녕하세요. 일반 회사에 다니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번화가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남편과 슬아의 아들 두 명을 키우면서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갈 나이가 되니까 저도 회사 다닐 여유가 자연스럽게 생겼습니다. 요즘 맞벌이 안 하고 남편 혼자 벌어서는 애들 키우기가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육아휴직을 끝내고 처음 회사로 다시 복직하던 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제 마음에 공감하실 것 같네요. 하지만 제가 독하게 마음먹고 회사를 다니겠다고 고집부렸던 건 가족을 위해서였어요. 나중에라도 아이들이 하고 싶은 공부가 있다거나 갖고 싶은 게 있으면 다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이랄까요? 어떤 부모가 자기 자식에게 안 좋은 것만 해주고 싶겠어요. 그리고 또 하고 싶은 게 있다고 말하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무능력한 부모가 되고 싶진 않았고요. 제가 이렇게 독한 마음으로 결심하면서 살게 된 건 시댁의 영향이 컸습니다. 저는 시댁의 발길을 끊고 산지 벌써 3, 4년 정도 된 것 같네요. 얼마나 지독한 시집살이 했길래 이 정도로 긴 시간 동안 얼굴도 안 보고 살았나 싶으시죠? 세상의 모든 부모가 100점짜리 부모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거머리 같은 부모가 되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남편과 제가 시댁을 등지고 아들 둘이나 제대로 키워보자며 살게 된 사연을 지금부터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시댁의 가장 큰 문제점은 시댁 식구 중 누구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이 문제라는 거예요. 시댁 식구 중 한 명과의 문제라면 저와 남편도 이 정도로 긴 기간 동안 안 보고 살진 않았을 겁니다. 시댁 식구들 개념 없는 거 모르고 결혼했냐고 하실 수도 있겠네요. 처음에 남편을 만났을 때 지금 같은 무개념 시댁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을 처음 만나게 된 건 가까운 친구의 소개로 만나게 됐어요. 지금은 자영업 사장님으로 살고 있는 남편도 처음에는 회사원이었죠. 처음 봤을 때는 남편이 키도 크고 훤칠해서 인상이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런데 성격도 시원시원하고 사람이 솔직하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제가 낯을 가리고 긴장을 한 채 나간 자리였는데 남편이 자연스럽게 이끌어줬어요. 그래서 그런지 금방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후로도 자연스럽게 몇 번 만나다가 남편의 고백으로 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남편은 저와 번화가를 지나가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우리 나중에 결혼하면 여기서 고깃집 차려놓고 장사하자. 고깃집? 장사는 뭐 아무나 하나? 둘이 같이 하면 자리도 금방 잡고 인건비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에이, 고정 월급을 버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럼 내가 당신 목까지 두 배로 열심히 일하면 되겠네. 내가 고깃집 대박 나면 당신 편하게 살게 해줄게. 남편과 저는 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늘 성실하고 착실했던 남편은 미래 계획도 뚜렷했던 사람이었고요. 이런 사람을 보고 어떻게 결혼 생각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시댁 안 보고 남편만 보면 이런 사람이 또 없을 정도로 완벽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남편과 둘이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미래에 대한 계획을 만들어 갔습니다. 그러다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하게 됐고요. 연애를 1년 넘게 하는 동안에도 시댁은 오로지 어머님만 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이 일을 하시는구나 생각했죠. 아버님이 사업을 하시다가 10년 전에 망하면서 그 후로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시누이도 말로는 취업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뚜렷하게 일자리를 구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지 않았고요. 그 당시에는 어머님 말고는 돈을 버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도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까 집에만 있는 게 큰 문제인가 싶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시댁 식구들 모시고 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남편이 시댁에 생활비를 보내고 있는 것도 아닌데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양가 어른들을 모셔놓고 상견례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정말 문제는 따로 있었어요. 돈을 벌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 상견례 자리에 나타난 예비 시댁 식구들이 행색이 경악 그 자체였거든요. 그래도 명색이 상견례인데 옷은 좀 갖추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시아버지는 허름해 보이는 등산복을 입었고 시어머니는 모임이라도 다녀온 건지 옷이 정말 특이했어요. 게다가 하나 있는 시누이는 트레이닝복에 슬리퍼를 질질 끌고 나온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예비 시댁 식구들은 상견례가 아니라 집에서 잠깐 자다가 마실 나온 것 같았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크게 당황한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데 눈치 없는 시어머님이 저희 친정엄마를 보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가볍게 밥만 먹는 자리인데 너무 힘주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냥 편하게 오시지. 무슨 대단한 재벌집 상견례도 아니고 너무 오버하셨네요. 그래도 예비 사돈을 보는 자리인데 기본적인 격은 갖추고 오셔야죠. 다른 모임을 가도 그렇게는 안 나갈 것 같은데 참 편하게 생각하시네요. 복잡하게 살아서 못하나요? 그냥 편하게 생각하고 살아야죠. 뭐 그래도 처음 봤으니까 밥이나 먹고 가죠. 결혼은 둘이 알아서 하고요. 그 순간 저희 어머니 표정은 밥 먹다가 돌이라도 씹은 표정처럼 언짢아 보이셨어요. 저도 상견례 자리에 예비 시댁이 저런 차림으로 나올 줄 몰라서 당황하고 말았고요. 남편도 꽤나 당황한 얼굴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서 깽판을 치려고 나온 건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이었어요. 상견례 자리에 나온 차림부터 심상치 않았는데 정말 밥만 먹으러 나온 사람들처럼 작정하고 먹고 마시더군요. 그것도 술까지 시켜서 정말 무슨 모임이라도 놀러 나온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가관이었던 건 아버님의 술주정이었어요. 10년 전 사업했던 때 이야기를 하면서 침을 튀기면서 저희 아버지께 헛소리를 늘어놓기 시작했어요. 내가 10년 전에는 이런 식당 쳐다도 안 볼 정도로 고급 식당만 다녔어요. 그만큼 돈을 잘 벌던 사람이라고 내가. 여기 반찬 봐요. 이런 싸구려 반찬에 냄새만 잔뜩 나는 음식에다가 우리 다음엔 내가 아는 그 고급 식당에서 봐요. 여기도 소박하고 음식 괜찮은데요, 뭘. 술만 안 드셔도 음식 맛이 잘 느껴지실 텐데 그만 좀 마시고 좀 진정하세요. 사도는 뭘 먹고 즐길 줄을 모르시네. 아버님은 끝까지 침을 튀기며 과거에 사업할 때는 이런 식당 오지도 않았다면서 쓸데없는 소리를 늘어놓으셨어요. 평소 인자하고 차분하던 저희 아버지도 슬슬 표정이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결국 보다 못한 남편이 아버님을 모시고 잠깐 밖으로 나가면서 일단락됐어요. 하지만 아버님만 문제였다면 시댁에 편견도 안 생겼을 겁니다. 남편이 아버님 모시고 잠깐 나가니까 다음은 어머님이셨어요. 어머님은 대뜸 저희 친정엄마를 보면서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이렇게 물으셨죠. 우리 집 시집 올 때 예단 뭐 해와요? 우리 집이 없는 게 많아서 이것저것 준비할 게 많을 텐데 제가 리스트라도 좀 정리해 줄까요? 애들 말로는 예물 예단 다 생략하기로 했다고 하던데요. 그리고 그런 거 다 준비해서 가려면 애들만 힘들어져요. 아니, 그걸 왜 안 해요? 기본적으로 시댁에 잘 봐달라고 준비를 해와야죠. 시집살이 하고 싶어서 다 생략하시는 거예요? 상견례 자리에서부터 정말 무례하게 나오시는데 제가 왜 잘 보이려고 혼수까지 해와요? 지금 이 자리도 저는 너무 불쾌해서 오래 앉아있기 싫은데 참고 있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결국 시어머님의 무례함에 참지 못하고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내뱉었어요. 그래도 어머님이 조금 당황하긴 했는지 입을 다무셨고요. 정말 상견례만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랍니다. 하나뿐인 시누이도 정상은 아니었어요. 대체 담배는 왜 그렇게 피는지 상견례 도중에도 계속 밖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누이가 나갔다 들어오면 바로 냄새가 맡아질 만큼 담배 냄새도 지독했고요. 결국 첫 상견례는 결판으로 끝나고 말았네요. 남편도 술에 취한 아버님을 달래느라고 밥을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 저희 남편은 마지막까지도 저희 부모님께 죄송하다며 사과를 드렸고, 어머님은 마지못해 괜찮다며 대답을 하고는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보면서 화가 잔뜩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예비사위 착실하고 성실하니까 참고 있던 거지. 네 예비시댁 사람들 단체로 이상한 거 너도 알지? 내가 지금 상견례를 갔다 오는 건지 술자리를 다녀오는 건지 통 모르겠다. 그래도 내가 시댁 식구들 다 데리고 살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엄마도 사위 될 사람 얼마나 성실하고 착실한 사람인지 다 안다며. 우리 그냥 사람 하나만 보자. 넌 지금 밥 먹으면서 저 꼴을 보고도 그런 말이 나와?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보다 센 반응이었어요. 늘 고상하고 인자하던 부모님 두 분 표정만 봐도 오늘 상견례는 망했구나 싶더라고요. 어머니가 노발대발하며 사돈 식구들 이상하다고 불만 섞인 소리를 늘어놓으셨어요. 그러자 옆에 듣고 있던 아버지도 한마디 거들면서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네 남편이랑 둘이 사는 일이라고 해도 시댁 분위기 무시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도 중간에서 괜히 손해보는 일 없게 제대로 준비해. 아버지 말도 듣고 보면 다 맞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는 잘 알아서 준비하겠다면서 안심시켜 드렸습니다. 하지만 남편과 제 결혼 준비는 생각보다 더 첩첩산중이었어요. 아무래도 양가 어른들께 손을 벌리지 않고 시작하려다 보니까 전셋집을 구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적당한 집을 보고 저희 부모님께 손을 벌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마저도 시댁에 부탁해 보려다가 때마침 허리를 다치면서 다니던 일마저 그만두게 된 어머님 소식을 듣고 말도 꺼내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전부터 어머님은 저희 부부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 결혼한다고 줄 돈도 없으니까 알아서들 해. 낳아줬으면 그게 부모 노릇 다 한 거지. 결혼까지 시켜줘야 될 필요는 없잖아. 결혼하면 부모고 자식이고 각자 인생이야. 정말 이 말을 듣자마자 시어머니도 보통 독한 사람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부부가 모았던 돈에 제가 친정에서 5천만 원을 도움받게 되면서 2억 정도 전셋집을 들어갈 수 있었어요. 정말 결혼 전부터 시댁이랑은 잘 맞는 게 하나도 없었고 도움이라고는 한 번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게 됐어요. 이제는 정말 둘이서만 잘 살면 다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제 예상과 달리 제 결혼 생활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게 해주셨던 말 중에 둘만 좋다고 잘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 떠오를 정도였습니다. 결혼할 때 돈 없다면서 한 푼도 못 도와주던 어머님은 저희 부부가 전세 아파트를 구하고 사니까 꽤 돈이 있는 줄 알았나 봐요. 어느 날 문득 제게 전화해서 어머님이 뻔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을 했으면 며느리 노릇도 하고 해야지. 어떻게 된 애가 내가 전화해서 일일이 말해서 알려줘야 알 수가 있어? 용돈 많이도 필요 없고 50만 원씩 매달 좀 보내라. 계좌번호는 문자로 남겨놓을게. 용돈을요? 저희가 용돈 드릴 형편이 어딨어요. 남편도 얼마 전에 회사 그만두고 가게 차려서 당분간 제 월급으로 생활해야 돼요. 꼴랑 둘이 살면서 시댁에 용돈 보낼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내가 100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 보내라고 하잖니. 저희 결혼할 때는 낳아주면서 부모 노릇 끝이라면서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 아무것도 도와주신 거 없잖아요. 자식 장가 보내면 각자 도생이라면서요. 제발 그 용돈 타령 좀 그만하세요. 저는 어머님의 용돈 타령에 이골이 날 지경이었어요. 100만 원 달라고 하려다가 저희 부부 생각해서 50만 원만 달라고 한 거라는 어머님의 말이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정말로 어머님 생각에 조금도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께 각자 알아서 살자는 의미로 마지막에 할 말을 해버렸어요. 각자 도생이라면서 신혼집도 못 구하고 발 동동거리고 있을 때는 외면하다가 이제는 용돈을 달라는 어머님 태도에 기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용돈 타령하니까 저는 점점 어머님 전화를 피하게 됐어요. 그래도 불행 중 다행인 건 결혼하고 남편이 번화가에 차린 고깃집이 꽤 장사도 잘 되고 입소문도 좋았다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더 지켜봐야 정확한 매출을 예상할 수 있어서 나름 아끼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시댁은 저희가 갑자기 대박이라도 난 것처럼 들러붙기 시작했네요. 결혼하고 몇 달간 용돈 타령하던 어머님은 다른 걸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화를 피하니까 신혼집까지 찾아와서 까랑까랑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하나 있는 며느리랑 전화 한번 하는 게 이렇게 어려울 일이야? 내가 꼭 이렇게 오기까지 해야겠어?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내가 내일 모레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가야 되는데 들만한 가방이 없고 옷도 없잖니. 카드 좀 줘봐. 그래야 나도 구색을 맞춰서 나가지. 내가 밖에서 망신당하면 너희도 창피할 거잖아. 정말 기가 막혔어요. 그렇게 구색을 따지는 분이 상견례 자리에 말도 안 되는 차림으로 나오셨다는 게 믿겨지시나요? 게다가 너무 당당하게 저한테 맡겨둔 카드라도 있는 것처럼 말하니까 저도 어이가 없어서 한 소리 해버렸어요. 어머님이 언제부터 구색을 맞추셨어요? 저희 부모님 처음 보는 자리에도 대충 오셨잖아요. 동창이면 친구분들일 텐데 편하게 다녀오세요. 대충? 넌 우리 집을 아주 개무실하고 살고 있던 거네. 그러니까 내 전화도 안 받고 막 나오는 거지? 겉으로는 어머님, 어머님 하면서 뒤로는 얼마나 욕을 하고 살았을까? 아니요. 전 무시한 적 없어요. 그냥 어머님 말씀처럼 각자 도생하고 있는 거니까 저한테 돈 타령하지 마시고 아버님께 가보세요. 그리고 어머님이 먼저 어른처럼 저희 생각해 주셨으면 저도 이렇게까지는 안 했을 거예요. 끝까지 제 탓을 하는 어머니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남편 얼굴에 먹칠하는 거라면서 화를 내셨어요. 그래도 전 눈 하나 깜짝 안 했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남편 앞길 막는 사람은 누가 봐도 시댁 어른들 아닌가요? 항상 이렇게 뻔뻔한 어머님은 그러려니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제일 어이없었던 건 하나 있던 신우였습니다. 요즘 뉴스만 틀어도 젊은 사람들은 취업하려고 바쁘다는데 신우이는 술 먹고 친구들 만나러 돌아다니느라 바빴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전화해서 신우이가 뻔뻔한 부탁을 하더군요. 새언니, 저 용돈 좀 주세요. 시집 온 지도 꽤 됐는데 우리 너무 정없이 사는 거 아니에요? 제가 왜 아가씨 용돈까지 챙겨야 돼요? 아가씨 드릴 거면 어머님을 드렸겠죠. 저희도 빠듯하니까 취업 준비나 하세요. 우리 엄마는 용돈으로 50만 원 달라고 했다면서요. 난 싸게 30만 원 줘도 감사하게 받을게요. 그리고 우리 집에는 비밀로 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저 입이 엄청 무거워요. 저는 정말 왜 신우이 용돈을 제가 챙겨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뭐 줄 수야 있겠죠. 그런데 제 신우이를 챙기더라도 생일이나 어떤 특별한 날에 가끔 챙기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자발적으로 신우이 챙기는 거랑 이렇게 무작정 전화해서 30만 원은 싼 거 아니냐면서 말하는 거 완전히 다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신우이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듣고 기가 차다는 목소리로 말했죠. 아가씨 그러지 말고 돈 필요하면 저희 남편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라도 해보세요. 요새 일손도 부족한데 일하면서 돈 버는 게 서로 편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취업도 안 될 거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모으세요. 새언니, 그렇게 안 봤는데 생각이 꽉 막히셨네요. 내가 나중에 취업하면 새언니부터 챙길 텐데 저한테 지금 고깃집 가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어 쓰라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저 그런 일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지금 아가씨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에요. 돈 한 푼 없어서 목구멍에 포도청일 때는 나가서 일을 해야죠. 저는 절대 용돈 안 줄 거니까 돈 필요하시면 가서 아르바이트라도 해요. 저는 아가씨에게 으름장을 놓으면서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돈이 없으면 돈 벌 생각을 해야 하는데 이상하게 시댁 식구들은 이런 식으로 거머리같이 들러붙었어요. 결혼하고 1년이 지날 때쯤 시댁의 돈 타령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가 첫째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남편이 가게 일로 바쁠 때라서 알아서 몸 관리하면서 지내고 있었죠. 그래도 양가 어른들께 임신 소식을 알리자 축하도 받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시댁 반응은 영 좋진 않았지만 그래도 크게 신경 쓰진 않았습니다. 어머님은 마치 왜 지금 타이밍에 임신을 했냐는 반응이었고 아버님도 좋아하는 기색은 아니었어요. 황당했지만 제가 어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죠. 그런데 시댁 반응이 시원찮았던 이유가 있었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임신했다는 말에 비싼 소고기도 보내주시고 각종 반찬도 챙겨주셨어요. 하지만 역시나 시댁은 달랐어요. 아버님은 제가 잠깐 휴가를 내고 집에 있던 날 갑자기 저희 집에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면서 뜬금없이 이런 부탁을 하시더군요. 너 임신했다며? 이제 돈 나갈 일도 많을 텐데 지금처럼 여유 있을 때 나 중고차 하나 뽑아주라. 아버님 일도 안 나가시는데 무슨 차가 필요하세요? 그리고 차를 사면 주유비에 보험료에 나갈 돈이 얼마나 많은데요. 일단 사주면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무슨 걱정이 그렇게 많어. 다른 집은 며느리 임신하면 차 뽑아주는 집도 있다던데 저는 아버님이 더 큰 돈 쓰기 전에 중고차 하나 뽑아달라고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저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분명히 어쩌다가 차 뽑아주면 돈 필요하다고 돈 달라게 뻔했습니다. 안 봐도 비디오 아닌가요? 그때가 결혼 2년 차였는데 시댁이라면 징글징글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저는 뻔뻔하게 집까지 찾아와서 중고차를 뽑아달라는 아버님께 말했어요. 아버님, 저희 결혼할 때 아무것도 안 해주신 거 저 한 번도 불평 불만했던 적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임신한 며느리한테 차 뽑아달라는 말을 할 수 있으세요? 저 돈이 차고 넘쳐도 절대 차 못 뽑아드려요. 아니, 그게 다 네 돈이야? 내 아들 돈도 있을 거 아니야. 왜 다 네 돈인 척하고 유세를 떨어? 하여튼 있는 것들이 더한다니까. 집에다가 비싼 소고기 모셔놓고 돈 없다고 하면 누가 믿어? 그거 제 부모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이제 먹을 것도 가져가시려고요? 차 안 줄 거면 먹을 거라도 내놔. 네가 임신을 해서 우리 아들이 이제 우리한테는 주는 돈도 마저 끊겠다고 하잖아. 저는 아버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동안 시댁 식구들이 제게 돈 부탁을 했다가 거절당하면 남편을 찾아갔던 거예요. 그래도 장남이라고 남편은 저처럼 단호하게 쳐내지도 못했던 겁니다. 화가 잔뜩 난 저는 아버님을 보면서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버님은 꼭 그렇게 저희한테 뭐라도 가져가고 받아내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제가 임신했다고 어머님 아버님 찾아가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부탁하는 것도 없는데 정말 왜 그러세요?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악을 쓰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남편이 집에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님은 갑작스런 상황에 남편을 보면서 횡설수설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중고차 좀 뽑아주면 이제 돈 달라고 안 하겠다는데 저렇게 화를 내지 않냐. 다 자기 돈도 아니고 엄연한 내 아들 돈으로 중고차 좀 사달라는데 이럴 일이니 이게? 집에서 당장 나가세요. 그동안 그만큼 도와드렸으면 되잖아요. 대체 제가 언제까지 식구들 돕고 살아야 되는데요? 아버님은 남편의 호통에 쫓기듯이 집을 나가셨어요. 저는 너무 억울해서 남편한테 안겨서 펑펑 울었습니다. 하염없이 저를 달래주던 남편은 제게 미안하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리고 저는 한숨 자고 일어나라는 남편의 말에 방에서 조금 쉬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놀란 가슴 쓸어내리고 자고 일어났는데 주방에서 술을 마시는 남편이 보였어요. 저는 남편 맞은편 의자에 앉으면서 말했습니다. 왜 혼자 술을 마시고 있어? 미안해. 괜히 이런 집으로 시집 와서 당신이 못 볼 꼴이나 보고 살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우리 식구들 때문에 당신을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 그동안 나 몰래 시댁 돕고 있었던 거야? 어쩔 수 없었어. 세 식구 모여 살아도 누구 하나 제대로 사는 사람도 없고 나라도 도와줘야 살 것 같았어. 그리고 내가 장남이니까 아무리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 매번 이번이 마지막이라고 하긴 하는데 그 후로도 똑같았어. 당신이 그렇게 도와줄 줄 아니까 그러는 거야. 힘들더라도 이제는 어머님 아버님 일에 그만 도와드려. 이제 우리 태어날 애기도 있는데 우리 가족 생각도 해야지. 저는 남편의 손을 잡으면서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태어날 아이도 있는데 언제까지 시댁을 도울 수만도 없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지금껏 도와줬는데도 시댁은 고마운 것도 모르고 제멋대로 펑펑 돈을 쓰면서 살고 있었고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저는 첫째 아이를 건강히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집안에 아이가 생기면 집안의 분위기가 달라진다고 하죠. 제 친정은 늘 전화해서 손자 안부를 물으며 더 연락도 자주 하고 안부를 물으면서 지냈지만 시댁은 달랐습니다. 제가 첫째를 낳고 시간이 흘러 둘째까지 낳았을 때도 시댁 식구들은 다 백수였어요. 시간이 흘러서 9년이 지났지만 시댁은 백수였답니다. 저는 남편과 정말 이를 악물고 살았어요. 남편은 절대 자기 부모님 같은 사람 안 될 거라면서 고깃집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저도 육아휴직을 쓰고 애들을 보다가 복직까지 했지만 육아와 일을 병행하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죠. 그 와중에도 누구 하나 도와주는 시댁 식구는 없었고요. 오히려 돈이 필요할 때마다 습관처럼 남편을 찾곤 했죠. 저한테 전화해봐야 안 된다고 할 게 뻔했고 남편은 마음 약한 장남이라는 걸 잘 알고 계셨던 겁니다. 남편도 시댁이라면 치를 떨다가도 막상 어렵다고 하면 완전히 외면하기는 어려웠어요. 이렇게 힘들 때마다 도와주니까 시댁은 9년이 지나도록 지하방을 떠나지 못하고 그대로 살고 있었어요. 돈이 생기면 모을 생각도 없고 쓰기 바쁘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었고 돈을 못 모으니까 이사를 갈 수 없는 형편이었죠. 정말 한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9년을 시댁과의 전쟁처럼 살았어요. 창과 방패처럼 시댁에서 창을 들고 돈 달라며 쫓아오면 저와 남편은 방패로 막는 분위기였답니다. 이때는 저만큼 힘든 결혼 생활이 대한민국에 또 있을까 싶었죠. 시댁 덕은 못 봐도 손해는 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한 줄기 빛은 있다고 갑자기 청약에 당첨되면서 32평 아파트를 매매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예요. 그동안 성실하게 살았다고 하늘에서 준 선물 같았답니다. 애들도 점점 커서 유치원 들어갈 나이쯤이었는데 아들 두 놈한테 각자 방을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게 제일 행복했어요. 아이들도 이사 간다는 말에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사 가면 내 방에 침대도 생겨요? 그럼 엄마가 우리 큰아들 방, 작은아들 방 예쁘게 만들어 줄게. 우와, 신난다. 저희 부부는 기뻐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흐뭇했어요. 이래서 자식들한테 쓰는 돈은 아깝지 않다고 하는가 봅니다. 이제는 진짜 삶이 좀 나아지는구나 싶었어요. 그런데 꼭 이렇게 좋은 날 재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뻔뻔함으로 먹고 살던 시댁에서 또 한 번 제 속을 뒤집어 놨답니다. 글쎄 32평으로 이사 간다는 소식을 알게 된 어머님이 제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이사 간다면서 왜 우리한테는 뒤늦게 알게 하는 거냐? 당연히 우리도 먼저 알았어야지. 숨긴 것도 아니고 말씀드렸는데
뭐가 문제될 게 있나요? 얘 좀 봐라. 우리도 그 집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우리는 지하방에서 아직도 살고 있는데 너희만 새 집으로 이사 간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 순간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기라도 한 것처럼 어안이 벙벙했어요. 생각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었는데 왜 제가 시댁 식구들과 같이 살아야 합니까? 그것도 돈 한 푼 보탠 적 없고 오히려 돈만 뜯어가는 시댁 식구들과 말이죠. 이건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머님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그 집 안방에 왜 어머님이랑 아버님이 들어오세요? 절대 그럴 일 없어요. 우리도 부모인데 왜 너희만 좋은 곳에 살아? 다 내가 우리 아들 잘 키웠으니까 네가 그 정도로 사는 거야. 그럼 은혜 갚는다 생각하고 우리를 모시고 살아야지. 대체 뭘 도와줬다고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는 어머님이랑 아버님께 돈 달라고 손 벌린 적 없잖아요. 그리고 자식이 잘 살게 응원해주고 도와줘도 모자랄 판에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뭐야? 내가 내 아들 돈으로 호사 누린다는데 네가 뭔데 난리야? 이대로는 못 살겠어요. 자식 등골 빼먹기만 하는 시댁 식구들이랑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지내겠어요. 한 번만 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정말 인연 끊을 거니까 알아서들 하세요. 그리고는 전화를 아예 끊어버렸어요. 정말로 시댁과 인연을 끊을 작정으로 했던 말입니다. 그동안 야금야금 가져간 돈이 얼만데 이제는 새 아파트 안방까지 내놓으라니 이게 이해가 가시나요? 진짜 이런 사람들이 부모가 맞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녁에 퇴근하고 집에 온 남편에게 낮에 어머님과 통화했던 내용을 다 말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더 이상 못 참겠다는 듯 화가 잔뜩 난 채로 아버님께 전화를 해서 한바탕 크게 싸웠습니다. 어머님도 옆에서 거드는 듯 남편 통화 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었죠. 마지막에 남편은 전화에 대고 호통을 치면서 으름장을 놨습니다. 가게 차리고 여기까지 끌고 온 거 다 제 돈이고 제 노력이에요. 여기에 두 분 몫은 없는 거라고요. 그동안 저도 할 만큼 했고 도울 만큼 도왔으면 됐지. 대체 언제까지 아들한테 손 벌리고 사실 거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한 번 더 돈 때문에 연락하거나 이사 문제로 전화하시면 정말 연 끊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남편은 화를 내면서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정말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그래도 평소에 고분고분 말 들어주던 남편이 화를 냈으니까 이제는 돈 얘기 좀 안 하겠다 싶었어요. 하지만 이런 제 예상과는 달리 어머님과 아버님의 행동은 정반대로 흐르고 있었죠. 분명 화를 내고 마지막에 전화를 끊은 사람은 남편인데 어머님은 화를 참지 못하고 다음날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어머님은 정말 기가 막힌 궤변을 늘어놓으셨어요.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시면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고 하실 거예요. 대뜸 집까지 달려와서 저를 보자마자 제 뺨을 내리치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어머님의 갑작스런 상황에 뺨을 붙잡고 어머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러자 당황한 저를 보면서 어머님은 격앙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착한 내 아들 뒤에서 조종하고 있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우리 집 장남이 그런 애가 아닌데 너 만나고 지금까지 부모 말도 안 듣고 막 사는 거 봐. 너 때문에 내 아들 인생 망하면 어쩔 거야? 인생이 망해요? 결혼하고 저희 부부 힘들게 하는 거 시댁 식구들 말고 없어요. 어머님이랑 아버님만 아니면 저희 부부 문제없이 잘 살고 있었다고요. 이게 그래도 막말하는 거 봐. 뭘 잘했다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대들어. 시부모도 부모야. 효도하고 살아야지. 어디서 대들어? 그 후로 정말 손으로 쓰기도 민망할 정도로 쌍욕을 퍼부으셨어요. 저는 살면서 그런 막말은 어머니께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손을 들어 올리는데 큰아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달려나와서 어머님을 때리며 말렸어요. 할머니, 우리 집에서 나가요. 왜 우리 엄마 때리세요? 둘째는 울고 첫째는 할머니 나가라며 작은 손으로 어머님을 때리고 있었어요.
그러자 어머님도 애들 교육이나 똑바로 시키라면서 저희 집에 침을 뱉고 나가시는 겁니다. 지난 세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이런 꼴을 당하나 서러워서 애들을 끌어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남편이 집에 들어왔고 어수선한 집안을 보며 물었어요. 그러자 첫째 아들이 할머니가 와서 엄마를 때렸다면서 다 말한 겁니다. 남편은 큰아들 말을 듣고 분노에 가득 찬 목소리로 가만 안 두겠다면서 시댁으로 갔어요. 그렇게 화가 잔뜩 난 채 나갔던 남편이 한밤중이 돼서야 돌아왔고 남편은 거실에서 기다리던 저를 보고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제 부모님 안 보고 살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이젠 우리 부모님 전화 받지 말고 도와드리지도 마. 당신 정말 괜찮겠어? 좀 더 빨리 내가 이런 결정을 했어야 했는데 오늘 일만 해도 그래. 괜히 내가 애매하게 행동해서 당신 뺨이나 맞게 만들고 내가 당신한테 면목이 없다.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남편은 시댁에 쫓아가서 신발도 벗지 않고 집에 들어가서 거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뒤집어 엎어버렸대요. 그때는 너무 화가 나서 눈에 뵈는 게 없을 정도였다고 하더군요. 놀란 나머지 소리를 지르던 시누이와 어머님 그리고 아버님까지 세 사람이 남편을 말리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난장판이 된 시댁 거실에서 남편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더군요. 부모 좋아하시네. 인연 끊고 각자 알아서 살아요.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살고 싶지도 않고 더 도와줄 마음도 없어요. 내 말 좀 들어봐. 나는 같이 살면서 애들 봐주려고 한 거야. 그럼 용돈 안 줘도 되는데 너도 좋잖니. 전 어머님 용돈 더 드릴 생각도 없어요. 안 주면 그만이에요. 지난 세월 내가 왜 답답하게 살았나. 내 발등 내가 찍었다고 생각할 정도예요. 이것도 변명이라고 어머님이 다급하게 변명했단 말이라고 하면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용돈 주는 대신 같이 사는 게 더 낫다는 말을 할 수 있는지 믿겨지지 않더라고요. 어머님의 성격상 애들 밥 챙겨주면서 봐주겠다고 해도 금방 돈이나 더 뜯어낼 게 뻔했답니다. 남편은 끝까지 변명하는 시부모님들을 보면서 마지막 남은 정까지 떨어졌고 결국 마지막에 단호한 말까지 하면서 확인 사살을 했다고 해요. 평생 지압방에서 큰아들 뜯어먹을 궁리만 하지 말고 몸 건강할 때 나가서 일자리나 찾아봐요. 괜히 힘이 남아도니까 집까지 찾아와서 며느리나 때리지 마시고요. 앞으로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그땐 나도 정말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결국 남편은 시댁과 인연을 끊겠다고 다짐했고 남편의 갑자기 달라진 태도를 보자 온 가족이 매달리면서 싹싹 빌면서 못 나가게 했다는 겁니다. 저는 남편의 말에 꼭 안아주었어요. 아무리 왼수 같은 부모라도 연을 끊고 살겠다는 다짐이 쉬웠겠습니까? 하지만 이런 의젓한 남편과 달리 시댁은 정말 거머리처럼 달려들었어요. 어머님과 아버님은 눈앞에 마치 돈이라도 잃은 사람들처럼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집에서 아이들과 있는데 쉴 틈 없이 전화하는 어머님 덕에 전화를 한번 받아봤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자마자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앞으로 너 일하고 하면 바쁠 텐데 우리가 같이 살면서 애들도 봐주고 살면 좋잖냐. 다 그런 생각으로 같이 살자고 한 건데 우리 생각 좀 알아주면 안 되겠니? 제가 어머님 생각 알아주면 뭐해요? 어머님이 저희를 돈으로밖에 생각 안 하시잖아요. 정말 그런 거 아니다. 내가 오해하게 했으면 미안하다. 앞으로 안 그럴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아니요. 저는 남편이랑 생각이 같아요. 더 이상 그동안 살았던 것처럼 힘들게 살고 싶지 않아요. 귀찮으니까 그만 전화하세요. 그리고는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정말로 어머님의 사과에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게다가 원래 살던 집 주소를 알다 보니까 매일같이 찾아와서 용서를 빌기까지 했습니다.
큰 소리 칠 땐 언제고 돈 급하니까 행동이 달라지는 어머님을 보니까 소름이 돋을 지경이었죠. 하지만 남편은 저보다 더 냉랭한 태도로 어머님과 아버님을 돌려보냈어요. 제발 얘기 좀 하자는 아버님을 아예 대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친 겁니다. 그러자 어머님과 아버님은 안 되겠다 싶었는지 시누이를 저희 집으로 보낸 겁니다. 시누이가 그동안 시댁 식구들과 다를 바가 없었는데 찾아온다고 달라질 게 있겠나요? 시누이는 현관문 밖에서 싹싹 빌면서 말했습니다. 새언니, 이제 우리 가족 갈 곳이 없어요. 오빠가 용돈도 안 줘서 월세 낼 돈도 없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연락도 끊어버리면 저희 가족 진짜 굶어 죽어요. 건강한 사람이 3명이나 모여 있는데 왜 굶어 죽어요? 나가서 돈 벌면 월세 금방 구해져요. 어떻게 돈 벌 생각은 없고 여기 와서 빌 생각을 해요? 저는 정말 월세 없다면서 밖에서 싹싹 빌고 있는 시누이가 기가 막혔어요. 그리고 남편은 퇴근하다 시누이를 보고는 호통을 치면서 내쫓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새 집으로 이사 갈 때까지 끊임없이 찾아오던 시댁 식구들을 참고 견디다가 입주 날짜에 맞춰서 새 집으로 이사해 버렸어요. 정확한 상세 주소를 안 알려줘서 더 이상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3, 4년이 흐르자 전화나 문자는 아직도 가끔 오네요. 그렇다고 전화를 받거나 하지는 않고 가끔 문자만 확인했습니다. 문자를 보면 하나같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내용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다급해 보였던 문자는 어머님의 문자였답니다. 집주인이 월세 안 올려주면 방 빼라고 하는데 이제 정말 길바닥에 나앉을 것 같아. 한 번만 도와주면 다시는 내 손 안 벌릴게. 어머님의 문자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하지만 지난날 한 번 도와줬다가 제대로 코 꼈던 기억에 도와주진 않았어요. 그래서 그 후 3, 4년이 지나도록 모두와 연락을 끊고 살고 있습니다. 문자를 보면 월세도 밀리는 것 같고 원래 살던 지하방보다 더 작은 집으로 옮긴 것 같았어요. 그 와중에도 일은 안 하고 도와달라는 문자만 보내는 거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역시 안 보고 살길 참 잘한 것 같아요. 이제는 몸도 마음도 편안합니다. 옛말에 시궁에서 욕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변변치 않은 집에서 훌륭한 인물이 나온 경우를 말하는데 제 남편이 꼭 이 경우인 것 같습니다. 개천에서 욕난다고 하죠. 대단한 직업은 아니어도 혼자서 식구들 책임지며 그동안 힘들었던 세월, 이제는 조금 내려놓으면서 살려고요. 남편도 이제는 가게 일에만 집중하고 살고 있습니다. 가끔 가게로 시댁 식구들이 찾아오긴 했었는데 이마저도 작년부터는 아예 오지도 않으세요. 이제는 정말 저희 부부가 안 도와줄 거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안타까워도 어쩌겠어요. 오히려 도와주는 것보다 냉랭하게 대하면서 자립할 기회를 주는 게 좋은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산다고 다 보상받고 사는 인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자식한테만 손 벌리고 사는 것도 참 별로인 것 같네요. 아들 두 놈 중 첫째가 이제는 초등학교를 입학했는데 이제는 정말 다 키운 것도 같네요. 시댁도 아예 끊어버리니까 애들한테만 집중하는 삶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가끔 소소한 데이트를 즐기면서 부부싸움도 아예 없어졌어요. 예전에는 부부싸움이 생기면 늘 시댁 일로 자주 싸울 수밖에 없었거든요. 이제는 온전히 저희 가정에만 집중하니까 행복해요. 앞으로도 이렇게 가정을 책임지면서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다짐하는 의미로 사연도 보내게 됐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덮고 행복한 미래만 그려보려고요. 제 사연을 듣는 여러분들도 더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길 빌겠습니다. 함께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